자, 그 다음으로 데모김 조절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 하나인 여기에 여기 캠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전판인 10판하고는 다르게 11판 그 책에서는 약간 좀 그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라는 것은 뭐죠? 그쵸? 자, 모든 생명체가 쟤는 뭐로 돼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인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구성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첫 번째,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분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자에서 시작을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뭐가 되나요? 하나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다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조직계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됩니까? 그쵸?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 기관계 형성이 되는 것은 주로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계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뭐가 된다? 그쵸. 완전한 이제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이 모이면 하나의 뭐가 돼요? 개체군이 되고, 이러한 개체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 형태를 이루죠. 그래서 개체군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개체군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 형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군집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공간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군집 형태가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뭐가 된다? 그쵸,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모여서 비로소 생물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 구성 단계에 있어서 분자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조직계를 거쳐 기관, 기관계를 거쳐 개체, 이러한 만들어진 개체가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모여서 하나의 생물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구에 해당되는 이러한 생물학적 구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학적 구성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의 생물 구성 단계를 보겠고,
식물에서의 그러한 생물학적 구성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생물체가 다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포에서 뭐가 돼요? 세포가 모이면 하나의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의 기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비로소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조직.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상피 조직.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합 조직. 자, 세 번째로는 자, 신경 조직. 자, 네 번째로는 근육 조직. 이렇게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관계를 거치게 되면 하나의 기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화계라든지 호흡계, 뭐 순환계, 이러한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동물에서의 이러한 생물학적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식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식물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물과 똑같이 뭐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포에서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조직이 되고요. 동물과 다르게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모이게 되고, 이 조직계에서 다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게 바로 식물에서의 그러한 생물학적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식물에서 요 세포 단계에 있어서의 구성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나요? 그쵸? 표피세포가 있습니다. 표피세포. 세포라는 말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 물관세포가 있습니다. 물관. 자, 그 다음에 물관과 체관이 있겠죠? 물관, 체관 세포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공기가, 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공변세포. 세포란 말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 표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표피 조직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관과 체관이 모여서 하나의 물관, 체관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물관 조직이 되네요. 조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체관에서는 주로 어떤 게 만들어지냐? 바로 울타리 조직과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해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변세포와 그 다음에 표피세포는 맨 바깥쪽과 맨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표피세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공변세포와 표피세포가 모여서 뭐가 된다? 이건 바로 조직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바로 조직계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서 다시 조직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관 조직이 참고로 물관과 체관 조직이 체관 같은 경우에 약간 중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관과 체관에 약간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관, 체관 조직이 또 다르게 통도 조직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통도 조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뭐라 하느냐? 바로 이것을 유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조직. 자, 이러한 것들이 자 다시 모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쪽 통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관다발 조직계. 자, 그 다음으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즉 유조직이 자 조직계로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기본 조직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변세포와 피피세포가 모이면은 자 이것들은 바로 조직을 거쳐서 바로 조직계로 넘어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피 조직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세포와 조직계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기관이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된다? 그래서 잎이나 줄기나 뭐 뿌리나 이런 뭐가 된다? 하나의 각각의 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식물이 되는 마지막으로 최종 개체까지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식물의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그러한 구성 단계에 있어서는 참고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앞에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각각의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부터 시작해서 세포소기관, 세포, 기관, 조직, 그 다음에 생물,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까지 되는 게 바로 기본 생물학적 구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적응과 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현상 중에서 적응과 진화 단계에서는 주로 뭐를 얘기하냐? 바로 3영역 6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생물은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진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면서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발견이 되면서 진화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처음에 존재를 했느냐? 발견이 됐느냐? 바로 식물과 바로 동물이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차이는 자 식물과 동물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포벽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여기는 존재를 하고 동물한테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게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 3개로 넘어가면은 자 식물과 그 다음에 동물과 또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원생 생물계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식물과 동물, 그 다음 원생 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물론 원생 생물계에서도 단세포와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나마 알려진 원생 생물계로만 이제 따졌을 때는 주로 단세포로 되어 있고 주로 다세포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4개로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이때는 식물과 그 다음에 동물과 그 다음으로는 원생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때 이 사이 즉 식물과 동물 요 사이에 생겨나는 하나의 개체가 생기는데 어떤 분류군이 생기느냐? 바로
균계입니다. 균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곰팡이 쪽이죠. 곰팡이. 여기가 바로 그래서 균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생물체를 4개로서 나눠진 거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보면은 자, 식물과 균과 동물과 원생 생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다? 그쵸? 바로 하나의 세균 영역이 생겨나게 되겠네요. 자, 이때는 잠시만요. 4개 식물, 동물, 원생. 죄송합니다. 요때는 원생 생물과 세균으로 나눠집니다. 죄송합니다. 4개에서 여기서 세균으로 나눠지고, 4개는 식물, 동물, 원생, 세균으로 나눠지고, 자, 이때의 차이점은 뭐다? 바로 여기는 세포막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포막이 아니라 핵막입니다. 죄송합니다. 핵막의 유무에 따라서 4개로 나눠지는데, 자, 이때 식물과 동물과 원생생물은 핵막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핵막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세균.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핵막이 있는 경우를 진핵생물이라 하고요. 여기를 핵막이 없는 곳을 원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4개고, 5개 같은 경우에는 식물, 균, 그 다음 동물, 원생생물, 세균, 즉 새로운 뭐가 생겨났다? 균계가 생겨났다. 이거는 뭐다? 형태는 식물인데 근데 생물학적 그러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 형태가 띠는 바로 새로운 개체인 균계가 나타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곰팡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것들이 주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6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같은 경우에는 식물, 균, 동물, 원생 하고 아까 얘기한 세균을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정세균과 하나는 고세균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적인 세균은 다 진정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극한 지역에서만 사는 그런 서식하는 세균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탄 생성 세균이라든지 메탄에서만 살아가는 세균이라든지, 혹은 열대 엄청 뜨거운 데서만 그런 열대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세균이라든지, 그런 극한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세균들을 이제 고세균이라고, 요 고세균은 약간 진핵생물과에 속하지만 영역은 세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독자적으로 고세균 영역이 이제 따로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영역과 여기 세균 영역과 고세균 영역,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된다? 3영역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시스템이 되는 게 바로 3영역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과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 즉 유전자인 DNA나 RNA, 즉 주로 이제 DNA를 통해서 이제 세대를 계속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담기고 있는 그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진화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유전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DNA를 통해서 생명체의 발달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전체적인 첫 번째 생명 현상의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이러한 생명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적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그쵸? 화학적으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주로 이제 화학적인 내용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생물학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그러니까 화학적인 내용을 갖다 써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좀 공부하는 아주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아주 얇게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의 화학적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일단 생물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어떤 거였죠? 생물체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였죠.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는 어떻다? 화학 반응으로 더 이상은 쪼개지지 않는 상태,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를 얘기를 합니다. 입자를 뭐란다?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에 대한 기본 구조나 거기에 대한 구조와 내용,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한 부분들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핵은 주로 플러스로 되어 있고 주로 뭐가 있다? 그 주위에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뭐다?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핵과 뭐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다? 대표적인 원자다. 그래서 이 원자 중에서 이 핵을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내죠. 하나는 어떤 거였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주로 어떤 전하를 띱니까?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띄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중성자인 경우에는 양성자와 함께 핵을 구성하는 입자, 그냥 핵을 뭐다? 구성하는 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전하를 띄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전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주변을 도는 마이너스 전하의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즉 요 전자의 수에 따라서 뭐다?
전자의 수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바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질이 결정이 되더라. 됐습니까? 이게 바로 원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은 이 전자들이 빠지고 더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분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반응들이 다 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나온 저 나트륨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으면은 자, 우리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23이 적혀져 있고 여기에 11이 적혀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적혀져 있는 요 23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원자 뭐가 됩니까? 질량에 해당이 됩니다. 질량에 해당이 되고 밑에 11에 해당되는 게 바로 원자 그쵸?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 질량은 뭐와 뭐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서서 설명드린 양성자 수랑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같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 번호는 주로 그쵸? 전자 수에 해당이 되죠.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원자 질량과 원자 번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그쵸? 이거는 바로 원자 질량에다가 원자 번호를 빼면 비로소 뭐가 나온다? 그쵸?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원자분은 전자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는 양성자수가 됩니다. 양성자수.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질량에서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빼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 중성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원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히 이제 생물 파트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동위원소입니다. 제가 앞서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동위원소는 어떤 거냐? 바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어떻게 되더라? 질량이 다름. 그래서 질량이 다른 형태. 자, 다른 말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질량이 다른 거니까 결국은 중성자가 다르다. 다른 게 뭐다? 바로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원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떤 겁니까? 자, 동위원소에 어떤 걸 붙이는 거죠? 동위원소에다가
방사능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사능이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 핵을 가집니다. 불안정한 뭐다? 원자 핵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예시가 3H 그 다음에 14탄소 그 다음에 32인 그 다음에 35S 그 다음으로는 125 자, 이러한 원소들이 각각이 어떻게 사용된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떤 역할로 쓰이느냐? 바로 생물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 이동이 일어난대요. 그러한 물질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변하거나 그쵸? 물질이 변하거나 아니면 연대 측정을 하거나 어떤 물질이 어떻게 몇 년도까지 이게 왔는지에 대한 연대 측정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러한 동위 원소를 사용해서 넣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로 요 물질 이동에 관한 게 주로 일반 생물학에서 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처리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안정성 동위 원소입니다. 뭐다? 안정성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 동위 원소는 중성자는 다르지만 핵 구조가 대신 안정합니다. 핵 구조가 안정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이 붕괴가 되지 않음. 그래서 되게 원소 자체가 되게 말 그대로 안정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정성을 띠게 되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주로 어디에 관찰할 때 사용이 되느냐? 바로 DNA 반보존적 복제 실험 때 복제 실험을 할 때 주로 이 안정성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테지만 N14와 N15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DNA의 반보존적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합쳐진 게 질량수고 양성자의 수, 그쵸? 그 다음에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바로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에다가 원자 번호를 빼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 중성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때까지는 원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의해서 어떤 원자가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원자로 인해 생겨난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는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분자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자를 통해서 각각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런 화학적 결합 형태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에, 그쵸? 에 사용된 화학 결합에 행동하는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자, 전기음성도가 있습니다.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각 원소들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화학책 같은 거 혹시 보시면은 각각의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자,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은,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전기음성도를 나타낼 때 원소가 이렇게 특정 원소가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낮은 값으로 측정된 원소들은 델타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전기음성도가 큰 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자, 산소와 질소와 탄소와, 자, 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전기음성도 값은 이게 3.5, 그 다음 이게 3.6, 3.0, 2.6, 2.1 대략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전기음성도가 이런 식으로 측정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상 내용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공유결합. 자, 죄송합니다.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전기를 끌어당기는 뭐다? 자, 이온결합이란 것은, 자, 전기를 뭐다? 끌어당기는 힘 차이가 큰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그 다음에 Cl 염소 원소가 있으면은 전기음성도가 어디가 더 크느냐 했을 때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제 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끌어당기는 힘 차이로 인해서 원자 사이들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주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어떻다? 낮을수록 최외곽 전자들 끼리의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최외곽 전자들끼리의 결합을 뭐라 한다?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C 탄소. 자,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탄 분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수소는 어떻게 돼요? 수소는 그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각각이 하나씩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 지금 전자들이 없죠. 2, 4, 6, 8, 즉 옥텟 규칙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러면은 바로 무극성 분자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를 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무극성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공유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CL이 있으면은 여기에 셋, 넷 이렇게 각각의 수소 분자가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을 때 그 외에 전자들이 더 있죠. 지금 전자들이 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뭐다?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수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걸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소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수소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결합은 이거는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예를 들어서 산소, 그 다음에 F, 플루오론, 그 다음에 질소를 가진 서로 다르거나 혹은 같은 물질의 수소와의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요? 주로 물 분자에 주로
많이 공유를 합니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러한 물 분자가 있을 때 각각의 물 분자들은 서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전기 음성도가 어디가 더 크나?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게 뭐다? 바로 수소 결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다? 반데르발스 인력. 자, 다섯 번째로 뭐다? 스 인력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생체 내의 무극성 분자들은 물 분자의 접촉을 통해서 물 분자와의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뭉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서로 어떻다? 자, 뭉치는 성질을 바로 뭐란다?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막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뭐로 들었다? 세포막. 자, 세포막은 어떻게 됐나? 그쵸? 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은 뭔가요? 위쪽은 바로 친수성, 밑에는 소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지질 이중층.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물과 만나게 되면 서로 물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루게 되나요? 그쵸?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으면은 안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물과 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성이 안쪽으로 되고 친수성이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은 지질 이중층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식으로 세포막이 구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물 분자의 극성 공유 결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수소보다 그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는 전자는 산소 쪽에 보다 더 가깝게 끌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쪽에는 약한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성을 띠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돼요? 전자의 전달과 이온 결합,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그쵸? 왜냐? 염소 원자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이온이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이온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결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쵸,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나 F나 질소, N과 같은 이러한 서로 다르거나 같은 물질의 수소 결합을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자, 수소 결합은 물 분자 내 수소 원자의 약한 양전하와 암모니아 내 질소 원자의 약한 음전하 사이에서 인력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와 질소, 즉 질소가 더 크기 때문에 약한 쪽과
강한 쪽의 분자들 사이에서의 뭐다? 인력이 생겨나는 게 바로 수소결합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명체에서의 나타내는 화학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10분 쉬다가 다시 이번에는 저기 뒤에 나오는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